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성수기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시 유용한 팁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환전은 무조건 공항에 가기 전에 주거래 은행에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항 환전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환전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추가로 절약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여행할 땐 태국 바트나 필리핀 페소 같은 현지화로 직접 환전할 경우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일단 달러로 바꾼 뒤에 현지 공항에서 현지화로 바꾸는 게 이기고요.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원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지화 또는 달러 금액으로 결제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해외 여행자 보험도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여행 시 한 사람당 보통 10,000원 이하의 보험료만 내면 현지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나 혹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유용합니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하니까요. 여행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잘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 면세점에 가입하면 적립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적립금을 받아서 쇼핑을 하면 말이죠. 20-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8월 29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맞아서 해외로 많이 나가시나 봐요. 그렇죠. 뭐 그런 지 좀 꽤 됐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그때는. 네. 저도 뭐 가족끼리 보내는 편인데 요새는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는 좀 추세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뭐 일단 가신다고 하니까 정보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새 상당히 더운데 좀 시원한 데로 많이 좀 가시려고 하는 것도 같고 말이죠. 아니면 뭐 휴양지라든지 괌이나 하와이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죠. 데 많이 가더라고요. 네. 네. 자, 이렇게 요새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은데 비행기 내부가 말이죠. 습도가 매우 낮아서 사막과 비슷할 정도로 건조하다고 합니다. 특히 메이크업을 한 채로 장시간을 머물면 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에 장시간 이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클렌징 티슈로 메이크업을 지워내고 수분 미스트와 보습 크림 등으로 수분을 충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배우 고현정 씨가 이런 루머가 있었잖아요. 고현정 씨가 비행기 타면 네. 너무 건조하니까 수분 크림 한 통을 다 쓰고 나온다. 네. 그게 사실인 거죠. 근데 뭐 알 수는 고현정 씨 말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만큼 건조해서 그렇다는 얘기였고요. 네. 또 기내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특히 창가 자리의 경우에 그 자외선이 얼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창문 덮개를 내려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서너 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이 좋아요. 네, 그래요. 그 작가님께서 피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가 비행기 탈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네. 공항 패션과 피부 아니겠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기내에서의 컨디션은 곧 여행지에서의 컨디션으로 이어지니까요. 조금 귀찮더라도 기내에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에도 해외 못지않은 여행지가 많죠.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인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국내 최고 여행지 제주의 발견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열매를 따는 아이들은 평생 초콜릿을 먹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소비 공정무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회화계의 라이벌 세 번째 시간 반고흐와 폴 고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운동 실수 6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아까 올여름 해외 여행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국내에서도 최대 관광객 수를 넘어선 곳이 있습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 부럽지 않은 국내 최고의 여행지, 바로 제주도인데요. 제주 방문 관광객이 올 들어 8개월을 다 채우기도 전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1,000만 명을 돌파한 기록이라고 하네요. 네, 요새 제주도가 국내 관광객, 해외 관광객 할 것 없이 뭐 인기 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곳이 뭐 그렇게 좋은지 좀 알아뒀다가 저도 조만간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이 제주가 인기를 끌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색 관광지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제주도민들이 즐겨 찾는다는 용천수를 활용한 물놀이 쉼터가 있습니다. 한라산의 지하수가 해안가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용천수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섬이라는 특성상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용천수가 생명수라고 불렸답니다. 네. 그래서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수도가 잘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천수는 담수풀장, 노천탕 등 물놀이 쉼터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맑고 깨끗한 지하수에서 물놀이를 좀 즐긴다니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요, 말이죠. 그렇죠. 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거겠죠, 이게. 네, 그럼요. 먼저 제주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한 논진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용천수가 바다로 흘러나가면서 바닷물과 용천수가 만나 만들어진 천연 풀장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버린다는 말을 논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물을 그냥 버린다, 논다는 의미로 논진물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은 이 버리는 물이 명소가 된 거죠. 위쪽에서는 용천수가 흐르고 아래쪽에서는 바닷물이 파도치고 있어서 해수와 담수의 두 가지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고요. 가장 깊은 곳이 어른 가슴팍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린이나 노약자도 안전하게 바닷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주변 해변에서 각종 조개류 채취와 낚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체험 피서지로도 각광받고 있다네요. 와, 해수와 담수의 만남이라니 이런 것은 또 처음 보네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바다에서는 파도를 즐기고 또 용천수에 와서는 밝은 물에 소금기를 깨끗이 씻어내면 되겠어요. 네. 이 해수욕 갈 때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렇죠. 네. 소금기도 닦고 싶은데 샤워장을 못 찾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쵸. 그런데 이 담수에서 또 씻을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네. 또 다른 용천수 풀장은 어떤 곳이 있나요? 네, 제주 서귀포시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 옆에도 용천수를 채운 담수 풀장이 있는데요. 지난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는데 대형 미끄럼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차가운 지하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 피서하기 좋은 곳이고요. 특히 풀장과 샤워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더욱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도심 속에 맑고 깨끗한 지하수가 흐르는 생태 하천도 있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시 도심에 인접한 솜반천은 천지연 폭포의 원류가 되는 하천입니다.
2003년 자연 생태 하천으로 조성되면서 참개, 송사리, 다슬기 등 수중 생물이 서식하고 백로, 원앙 등이 찾아오는 생태 학습장으로 변신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로 용천수가 활용되고 있어요. 네. 요새 전국적으로 축제가 유행인데 제주도에서도 용천수를 주제로 한 축제를 열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순철 씨가 말씀하신 용천수 축제가 실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 제주시 도두동의 오래물 광장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오래물 축제가 열렸는데요. 오래물은 도두동에서 솟아오르는 용천수를 이르는 말입니다. 네. 2001년 시작해서 16회째를 맞이한 오래물 축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와 제주도 유망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물 퍼포먼스와 오래물 막기 체험, 풍어제, 과학체험 프로그램, 난타 공연, 불꽃놀이, 전국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이미 지나갔지만 체크해 두셨다가 내년에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제주도 하면 폭포도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돈내코 계곡의 원앙폭포에서는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용천수가 시원한 폭포수로 쏟아지는데요. 폭포수 웅덩이에 몸을 담그면 몸이 으슬으슬해지면서 죽겠다. 네, 이 따뜻한 햇볕이 그리워질 정도랍니다. 또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도 예로부터 물맞이 명소 중에 하나였다는데요. 제주에는 음력 7월 15일 즉 백중날 물맞이하러 가는 풍습이 있는데 이 물맞이가 위병, 허리병, 열병, 소병까지 고쳐둔다는 속설이 전해집니다. 심지어 백중물은 약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라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먹기도 했다네요. 네, 시원하게 피서도 즐기고 게다가 병까지 고쳐준다니 용천수가 제주 사람들에게 뭐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자, 이외에도 이색 피서지나 관광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태고 쪽의 용암이 만든 기암 절벽 아래서 물놀이를 즐기는 황우지 해안 성녀탕도 이국적인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어요. 이곳은 오랜 세월 파도가 빚어 만든 검은 현무암이 마치 요새처럼 둘러쳐진 물웅덩인데요. 깨끗하고 투명한 쪽빛 바닷물이 그 안에 채워져 있어서 선녀들이 한 번쯤 들렀을 법한 곳이라고 해서 선녀탕이라고 불리는데요. 수심이 1m에서 2m로 깊지 않아서 스노클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아늑하고 안전해서 어린이와 여성들도 많이 찾는다네요. 또 황우지 해안은 선녀탕 외에도 15,000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용암 기암에 오랜 풍화 작용의 흔적이 예술 작품처럼 펼쳐져 있고요. 놀멍 쉬멍 즉 놀면서 쉬면서 걸어서 제주를 즐기는 제주 올레의 7코스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면서 올레길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제주하면 올레길이 유명하지만 네. 또 요새는 그동안 덜 알려졌던 숲길도 뜨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한라산 북쪽에서 대표적 자연 휴양림으로 절물 자연 휴양림이 있습니다. 1997년 개장한 절물 자연 휴양림은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비롯해서 올벗나무와 해송 노거수 군락지 등 독특한 천연림을 갖추고 있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의 등산로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왕복할 수 있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하고요. 한라산 남쪽 권역의 대표 휴양림은 서귀포 자연휴양림입니다. 온대, 난대, 한대의 수종 217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시원한 개울물과 숲,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 겨울에는 설경 등 뚜렷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산림 치유사와 함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서귀포 치유의 숲, 검은 현무암 사이사이에 상록수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신비로운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2,800여 그루의 비자나무로 이루어진 비자림, 제주의 동식물이 한데 모인 사려니 숲길 등 좋은 숲길이 정말 많으니까요. 잘 골라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숲은 해수욕장 같은 뭐 곳과 달리 말이죠. 계절 타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외에도 또 가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천왕사라는 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절 자체도 좋지만 절까지 가는 길도 유명한데요. 울창한 삼나무 가로수길이 아름답게 조성돼 있어서 차로 드라이브하기도 좋고 걸어서 가면 더 좋은 길입니다. 이 천왕사는 한라산 기슭에 자리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사찰인데요. 불교와 토속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해요. 또 소원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석굴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는데요. 이 석굴암까지 가는 탐방로가 절경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가을에는 절 뒤의 기암 절벽과 어우러진 단풍이 유명하다고 하니까요. 올 가을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놓치면 아까운 곳들 몇 군데 더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외에도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듯한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는 제주 도립미술관과 사라져가는 제주 해녀 문화를 보존한 해녀박물관, 감귤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감귤박물관, 서늘한 동굴 안에서 따뜻한 녹차를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동굴 카페도 둘러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제주 대표 음식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뜨거운 국수에 돼지고기 고명이 푸짐하게 올라간 제주 고기국수, 푸짐하게 숭덩숭덩 썰어댄 흑돼지 돈베고기, 오독오독 씹히는 해초인 모자반이 구수한 육수와 조화를 이룬 몸국, 오분자기, 소라, 조개, 바지락 등 싱싱한 해물이 들어간 오분자기 뚝배기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국내 최고 여행지 제주에서 가족들과 친구와 연인과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 하면 흔히 떠올리는 곳이 아닌 조금은 이색적인 곳들을 오키 씨가 알려주셨는데요. 제주도 여러 번 가보셨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양파처럼 까도 끝이 없는 제주도의 매력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우리 가족 매마스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빠 야근 한 스푼, 우리 엄마 살림 걱정 한 스푼, 우리 오빠 게으름 한 스푼, 모두 넣어 이렇게 섞으면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요리 완성! 온 가족이 모이면 문화를 무료 할인 관람할 수 있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문화가 있는 날.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오키 씨, 커피나 초콜릿, 설탕, 홍차, 모카의 공통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뭐 커피나 초콜릿 같은 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먼 곳에서 많이 재배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충 비슷한데요. 이 5가지는 공정무역 5대 상품으로 불리는데요. 공정무역의 대표적 상품이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불공정무역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혹시 씨는 공정무역 혹은 불공정무역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주로 저개발 국가의 가난한 주민들이 열악한 조건으로 일해서 나온 제품이 불공정 무역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커피, 초콜릿, 설탕, 홍차, 모카는 말이죠. 과거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플랜테이션의 대표 작물로 저개발 국가의 가난한 농민들이 주로 재배해 왔는데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무역인데요.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공정무역이죠.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면 말이죠. 세계 초콜릿 시장은 6개 거대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 산업은 5개 기업이 전체 70%를, 차는 7개 기업이 생산량의 85%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구조 때문에 이윤 또한 이들 기업에게 주로 돌아가는데, 커피의 경우 이윤의 90%를 무역업자와 소매업자가 가져가게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생산 농가에서는 얼마의 수익이 돌아가는 거죠? 네, 생산 농가에서는 이 농가에 돌아가는 몫이 말이죠.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1,000원짜리 초콜릿을 사 먹으면 네. 카카오 농부는 50원, 초콜릿 제조 판매 회사는 700원을 가져갑니다. 다른 상품들도 비슷한데 네. 모카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소비자 가격의 3%도 받지 못하고 1%보다 적게 받기도 한다고 해요.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하루 평균 $2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답니다. 네. $2면은 하루에 2,000원. 한 달 동안 매일 일해도 6만 원이라는 건데 이 정말 심각하네요, 진짜. 이 공정무역 운동이 왜 시작됐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역 기술과 정보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민들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역업자나 가공 유통업자들은 재료를 값싸게 사서 가공 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던 겁니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이 직거래를 통해서 중간 상인들 수를 좀 줄여서요, 농민들이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합의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등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도록 돕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보통 일반 시장에 비해 2배가 넘는 이익을 보장받는다고 하네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또 공정무역을 통해서 환경 보호도 실천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좀 뒤집어 보면 그동안 환경 파괴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네, 그러겠네요. 우선 세계에서 농약 사용량이 많은 3대 작물은 커피, 면화, 담배인데요. 면화는 전 세계 경작지 중 단 2.4%에서 재배되는데 세계에서 생산되는 살충제의 25%, 농약의 11%가 면화 재배지에 살포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 아닙니까? 예. 이 때문에 연간 약 2만 명이 면화 농장에서 살충제 중독으로 사망하고 있고요. 이 같은 과도한 화학물질 사용은 환경도 파괴하고 가난한 농민들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가난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인도에서는 유전자 조작 면화 생산을 위한 종자, 비료, 살충제 구입 등으로 진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농민들까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공정무역은 유기농법이나 화학물질을 덜 쓰기는 생산 방식을 통해서 환경과 생산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네요. 네, 그렇게 깨끗하고 하얀 이미지의 그런 면화를 생산하는데 그렇게 많은 농약이랑 살충제를 쓰는지 진짜 몰랐어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담소였던 아랄해는 말이죠. 현재 면적의 15%만 남아있는데요. 세계 2위 면화 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면화 재배를 위해 이곳에 물을 끌어와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면화 생산에는 많은 물이 좀 소비가 되는 것으로 유명한데 티셔츠 하나와 청바지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양인 1kg의 면을 생산하는데 2만 리터의 물을 필요로 할 정도라고 하네요. 네. 하지면 공정무역 면화는 유기농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물 소비를 91%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나 우리 모두의 환경을 위해서나 공정무역은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라는 걸 알겠어요. 네. 또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노동에 동원되는 경우도 많죠. 네, 맞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2012년 아동 노동 통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11 내지 16%의 아이들이 노동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세계 카카오의 70% 이상이 생산되는
서아프리카에서 카카오 열매를 따는 일은 대부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100시간에 가까운 혹독한 노동을 하고도 매우 적은 돈밖에 받지 못한다고 해요. 이 아이들의 66%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딴 카카오 열매 400개로 겨우 200g의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데 아이들 대부분은 평생 초콜릿을 먹어볼 기회조차 없다고 하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또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좀 먹는 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커피나 초콜릿, 홍차 같은 제품들을 주로 선진국에서 소비하는 데 비해서 생산하는 나라는 대부분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시아 이렇게 좀 저개발 국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무역은 아동노동 없이 생산된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공정무역에서는 5에서 10%의 공동체 발전 기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는 현지 노동자들의 보건위생시설과 교육시설, 도로 건설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에 투자가 돼가지고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순한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거군요. 네. 이런 공정무역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공정무역은 1940년대 북미와 영국에서 시작돼서 1960년대에 시민운동단체들이 생겨나면서 활동이 본격화됐고요. 1980년대에 공정무역 인증제도가 생기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자본주의의 대안이자 하나의 무역 트렌드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2003년 아름다운 가게가 네팔 인도산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공정무역 운동이 시작됐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주로 어떤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죠? 네, 대표적인 공정무역 제품인 커피, 차, 초콜릿, 설탕부터 시작해서요. 견과류와 건과일, 올리브유, 화장품과 비누 등 갈수록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해요. 또 저개발국가 여성들이 만든 수공예품도 많은데 가방과 모자, 의류를 비롯해서 쿠션 등 생활용품과 액세서리,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관심 가는 제품들이 참 많네요. 그럼 이런 공정무역 제품들 어디 가면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네, 공정무역 제품들은 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2012년에 설립된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말이죠. 소속 기업과 단체들의 명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커피 공정무역단체로는 아름다운 커피, 기아대책 비마이 프렌드, 한국 YMCA 피스커피 등이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와 나미비아에서 생산된 패션 자파를 판매하는 더 페어 스토리, 파키스탄과 라오스에서 생산된 건과일과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어스맨, 그리고 두레생협과 아이쿱생협 등 10여 개 단체가 소속돼 있네요. 이들 각 단체 홈페이지 쇼핑몰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네,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보고 사고 이러기 쉽다면 네.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공정무역 가게에 들르면 됩니다. 커피, 초콜릿, 코코넛, 와인, 패션 잡화 등 저개발 국가에서 만든 500여 점의 제품을 만날 수가 있고요.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생협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땅에서 자란 가까운 지역 농산물도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일부 제품은 공정무역으로 구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의미 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이왕이면 공정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구촌의 이웃들을 살리고 또 지구의 환경도 살릴 수 있는 공정무역 제품에 모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우리 가족 매마스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빠 야근 한 스푼, 우리 엄마 살림 걱정 한 스푼, 우리 오빠 게으름 한 스푼, 모두 넣어 이렇게 섞으면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요리 완성! 온 가족이 모이면 문화를 무료 할인 관람할 수 있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문화가 있는 날. 네, 이번 시간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회화계의 라이벌 세 번째 시간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깅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회화의 라이벌 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라이벌 화가로 피터 파울 루벤스와 렘브란트 판 레인을 소개했었고, 두 번째 특집 때는 장 오규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와 외젠 들라크루아를 비교했었는데요.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두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고와 고갱, 고와 고갱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엄연히 말하면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데요. 하지만 서로의 삶에 있어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 아르레 노란 집에서 60여일간 함께 살았어요. 이때 고흐는 고갱에게, 고갱은 고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고흐가 자기 귀를 자른 사건 네.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네. 이거는 고갱에게 상처를 받은 고흐가 저지른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 일로 고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네, 그래서 고흐를 이야기할 때는 고갱이 빠지지 않고 고갱을 이야기할 때는 고흐가 빠지지 않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이 함께 산 계기와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함께 살면서 그린 두 사람의 작품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고흐와 고갱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두 사람은 생전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다간 화가들이었어요. 그림을 팔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인상주의가 눈에 보이는 외향의 사실적인 재현이라면 후기 인상주의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화가의 내면과 주관적인 감정을 중요시하는 개성적인 그림을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고흐는 강하고 화려한 색으로 그림에 정열과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반면에 고갱은 원색을 사용해서 원시적이고 신비한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 그림에 자기만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프랑스 아르레에 먼저 정착한 건 고흐였어요. 아르른 남프랑스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인기 없는 화가였던 고흐는 파리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떠나 시골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고흐는 1888년에 강렬한 태양빛이 비추고 색색이 아름다운 아르레에 정착합니다. 강렬한 색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 고흐에게 아르레 다채로운 색상과 풍경은 그림을 그리기에 딱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그는 이곳에서 일명 노란 집이라고 불리는 집이 노란 곳을 구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고흐는 또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노란 집에서 여러 화가들이 함께 살면서 화가들의 공동체, 즉 조합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함께 살면서 작품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같이 예술 세계를 좀 펼쳐보자라는 마음이었겠죠. 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화가들의 협동에 자신들의 그림을 조합에 넘겨주고 조합은 회원 화가들의 생활을 보장해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일단 고흐는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예민하고 또 정신 상태가 좀 불안정했어요. 그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댔고요. 그림을 그릴 때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만큼 열중했다고 합니다. 고흐는 스스로 자신의 이런 지독한 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료를 바랐어요. 하지만 고흐가 아르로 와주기를 바랐던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런 고흐의 생각에 딱히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각자 알아서 그림을 제작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림을 파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네. 이렇게 여러 화가들이 모여서 그림을 같이 그린다?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고흐를 따라 아르로 와준 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갱입니다. 네, 고갱이 혼자 아르레 온 이유는 뭘까요? 네, 고갱은요 원래 금융업에 종사하다가 전업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또 그림을 팔아서 얻는 수입도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흐는 고갱의 작품이 얼마나 뛰어나고 독특한지 알고 있었어요. 고흐는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 고갱의 작품을 추천했고 테오도 고갱의 작품을 알아보고 꽤 큰 돈에 고갱의 작품을 샀습니다. 테오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갱은 오랜 부채를 탕감할 수 있었어요. 고갱이 고흐와 태호에게 좀 감사를 느끼겠어요, 그죠? 그렇죠. 자신의 그림 가치를 알아주고 또 그림을 사갔으니까요. 하지만 고갱은 고흐보다는 비싼 값에 자신의 그림을 산 테오를 더 믿었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화가로서의 자신의 길에도 순풍이 불어올 곳이라고 믿었고 희망을 가졌어요. 테오는 그런 고갱에게 고흐와 같이 아르레 가서 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테오는 자신의 형의 그런 불안한 내면 세계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르레 같이 가서 형과 같이 살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또 마침 고갱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파리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는 테오의 제안을 받고 고흐가 있는 아르로 일단 향했습니다. 고흐는요 고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설레하고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아니면 의자 같은 그림을 작은 캔버스에 그려서 벽에 걸어놓고요 집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고갱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네, 이 두 사람은 너무 닮았으면서 또 너무 달랐거든요. 고흐는 고갱이 자신의 조력자가 되고 서로 조언을 하면서 미술에 있어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랐어요. 고갱도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준 고흐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고흐는 고갱이 불안정한 자신의 삶도 지탱해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고갱도 이때는 화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고흐와 똑같은 불행한 화가였을 뿐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이때 당시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가 없었어요. 또 그리고 두 사람은 성격적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흐는 산책이나 독서, 수다 같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 일을 좋아했어요. 반면 고갱은 음악을 연주하거나 카드게임을 즐기고 스포츠, 특히 펜싱을 좋아했습니다. 이만큼 고갱은 활동적인 사람이었죠. 고갱은 고흐로부터 그림은 무조건 판다고 좋은 게 아니다. 싼 값에 팔려고 하지 말라 같은 조언은 꽤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싼 값에 팔면 화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죠? 네, 그렇죠. 하지만 고갱은 자기 그림에 관해서는 조언을 받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고갱은 자기 그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대단한 화가였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고흐는 화가 공동체를 만들면서 서로 조언도 나누고 발전하는 사이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고흐는 고갱의 작품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 하는데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는데 고갱은 고흐가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아주 질색을 했습니다. 고갱은 사실 이 예술가 공동체 자체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고갱이 알을 해온 이유는 고흐와 잘 지내면 고흐의 동생 태호와도 계속 가깝게 지낼 수 있을 테고, 그러면 태호가 또 자신의 작품을 큰 값에 구매할 거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알을 해온 거였거든요. 예, 두 사람이 동상이몽이었군요. 네, 그렇죠. 게다가 두 사람은 예술에 관한 생각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흐는 자연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중요시했어요. 하지만 고갱은 현실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예술에 대한 입장 차이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고갱이 알을 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설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그를 기다리던 고흐는 이제 사사건건 고갱과 대립하면서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마음 깊이 의지하던 동료가 어느 순간 훌쩍 자신을 버리고 떠날까봐 전전긍긍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흐가 이렇게 더 불안해할수록 고흐와 고갱의 대립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불화와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어요. 네. 고흐가 귀를 자른 사건이죠. 네. 고흐는 너무나 불안했고 필사적으로 고갱을 붙잡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고흐가 귀를 자른 날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고흐와 고갱이 왜 어떤 일로 말다툼을 벌였는지, 그리고 고흐가 왜 귀를 잘랐는지, 또 혹자는 고갱이 펜싱 칼을 고흐에게 휘두르다가 고흐 귀가 잘려나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은 고갱뿐인데, 고갱의 진술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또 고갱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고갱은 말다툼을 벌인 뒤 집을 나갔고, 고흐는 자신의 잘린 귀를 들고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매춘부 라실에게 그 귀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 이 내용물을 확인한 라실은 기겁을 했고요.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고흐의 집에 들이닥친 경찰은 피를 흘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고흐를 발견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고갱은 이 일을 동생 태호에게 알렸고, 태호는 형을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하지만 병원에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이 귀를 다시 붙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고흐는 평생 왼쪽 귀를 잘린 채 살아야 했고요. 이 일로 고갱은요, 고흐로부터 도망쳐서 아르를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 지 2달 정도 됐을 때예요. 이후로 고흐는 정신병원을 드나들다 후에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갱과 말다툼을 벌이고 귀를 자르고 나서 고흐는 태호에게 줄 편지에 이런 말을 적었다고 해요. 고갱에게는 안정이 필요하다. 여기 아르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면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끝까지 고갱을 붙잡아주고 싶어 했던 고흐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있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가장 안정이 필요했던 사람은 고흐예요. 네, 그렇죠. 너무 고갱이에게 정신적으로도 의지했던 게 고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아르에서 어떤 작품을 그렸는지 작품 이야기로 들어볼까요?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되는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리에서 화가로서 인정받지 못한 고흐는 1888년 도시 생활을 접고 남프랑스의 작은 마을 아르레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 생각으로 노란 집을 구매합니다. 평소 고갱의 그림을 좋아했고 고갱의 활기찬 생활 방식을 내심 부러워했던 고흐는 고갱만은 아르레에 와주기를 바랐습니다. 고흐의 동생 태호가 고갱의 그림을 비싼 값에 구입해 이들 형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고갱은 태호의 몇 번에 걸친 제안 끝에 아르레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림을 구매한 태호와의 인연을 끊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르를 찾은 고갱은 사실 고흐가 생각했던 예술가 공동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흐와의 갈등의 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고갱이 온다는 소식에 고흐는 설레는 마음으로 노란 집의 벽에 걸어둘 해바라기를 끊임없이 그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꽃인 해바라기로 고갱의 방을 꾸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흐는 동생 태호에게 보내는 편지에 해바라기가 빨리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아침부터 황혼 때까지 해바라기를 그린다고 적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렸을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를 다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고흐는 어떤 것을 상상하며 그리기보다 실제 자연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 앞에는 실제 해바라기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고갱은 자연을 그대로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현실과 상상을 혼재해서 그렸습니다. 고갱의 그림 속에서 고흐는 거의 이미 시들어버린 해바라기를 앞에 두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붓은 바늘처럼 얇고 얼굴은 흡사 원숭이와 비슷합니다. 고갱은 해바라기에 집착하는 고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고흐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내심 자신보다는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흐는 고갱을 존경했지만 자신 또한 고갱에 견줄 만한 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냉소적이면서 무심한 고갱과 거칠지만 열정적인 고흐는 성격 차이와 예술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늘 갈등했습니다. 같은 대상을 그린 두 사람의 그림을 보면 예술에 대한 시각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르레는 마리 진우가 운영하는 드라 가르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싼값에 숙박을 제공하기도 하는 이 카페에서 고흐는 큰 신세를 졌고 평소 진우 부인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우 부인 작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지적인 여인을 그려 부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고갱은 그림 전면에 진우 부인을 크게 그렸으면서도 그림 제목은 밤의 카페 아르리라고 지어 그녀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고흐가 그린 책 대신 고갱은 그녀의 곁에 싸구려 술을 두어서 교활한 술집 주인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또 그녀의 뒤에는 고흐가 평소에 좋아했던 턱시염을 길게 기른 집배원이 있습니다. 고갱은 그가 창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그려 그를 술주정꾼 한량으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고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형편없이 그린 고갱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린 고흐와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상상을 더한 고갱의 그림 차이가 진우 부인을 그린 그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도 예술관도 전혀 달랐지만 고흐는 고갱의 그림을 좋아했고 그가 아르를 떠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고갱도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주는 고흐를 꽤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할수록 불행했습니다. 어느 날 큰 말다툼 끝에 고갱은 집을 나갔고 고흐는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르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고갱은 고흐에게 완전히 질려 2달여 만에 아르를 떠났고 혼자 남은 고흐는 정신병원을 드나들다 후에 권총 자살했습니다. 고흐가 그린 의자는 예전에는 두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의자 위에는 고갱의 부재를 의미하는 파이프 담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고갱이 떠나기 전 이 작품을 이미 그린 고흐는 고갱이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해하면서도 그가 언젠가 자신을 떠나리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계는 고흐가 너무 일방적이어서 결국 파탄이 난 것 같아요. 네. 고갱은 애초에 고흐가 만들고 싶어 했던 예술가 공동체에 관심이 없었으니 두 사람은 결국 잘 지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고흐는 너무 순진하게 고갱을 믿었던 반면에 고갱은 고흐의 그 동생 테오를 더 의식했던 세속적인 화가이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데이트 폭력 혹은 뭐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네. 이 남녀간은 아니면 남남간에도 이런 이별이 발생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됐어요. 이 두 사람의 이별은 귀를 자르면서 쫑이 났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사람 관계에 있어서 뭐 이미 깨진 건 뭐라든 다시 붙이기 힘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키씨하고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네, 그렇죠. 자,
오늘은 라이벌 특집으로 고우와 고갱의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운동 실수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건강을 해치는 운동 실수 6가지라는 제목으로 잘못된 운동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요. 당연히 운동은 건강상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겠고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강에 되레 해가 되는 운동 실수 6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 준비 운동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육을 데우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또 운동 후 스트레칭도 매우 중요한데요. 스트레칭은 자칫 잘못하면 회복 기간을 길게 끌 수도 있는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실제로 스트레칭은 우리 신체가 근육을 고치는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근육은 작은 조직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트레칭을 하면 이 가닥들이 더 유연해져서 부상을 막고 유연성을 증가시켜주죠. 전문가들은 스트레칭을 할 때에도 가만히 서서 하는 것보다 움직임이 있는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둘째, 땀에 젖은 운동복을 너무 오래 입는다. 젖은 옷을 입은 채 오래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있음으로 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것은 물론이고요. 지독한 땀 냄새로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몸에 여드름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 운동을 하면 땀이 흐르게 되고 이는 탈수화를 의미하는데요. 탈수화로 인해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감과 근육 경련이 생기고 기분의 변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입이 마르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소변이 오렌지 색깔처럼 보이거나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고 수분이 많은 샐러리, 오이, 수박, 멜론 등의 채소나 과일을 섭취해도 좋습니다. 넷째, 유산소 운동만 계속한다.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당을 낮춰서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죠. 또 지방을 태워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보완하기에 좋은 것이 바로 근력 운동이죠. 근력 운동은 신진대사를 증가시켜서 유산소 운동에 더해 하루 종일 칼로리를 더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너무 무리하게 운동한다. 극단적으로 지속되거나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더 건강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속도로 달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사망률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높여서 달린다고 해서 효과가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너무 강도가 높은 운동은 관절을 상하게 하고 지구력을 요하는 지속적인 훈련은 심실의 팽창이나 확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몸 전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음악을 너무 크게 듣는다.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통증이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기분이 더 좋아지며 지구력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평소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리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더 빨리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악의 속도를 나타내는 BPM이 145를 넘으면 오히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헤드폰으로 BPM이 너무 높고 너무 큰 소리로 시끄러운 음악을 듣게 되면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정보 톡톡 오늘은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으면서도 자칫 간과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운동 습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미뤘던 운동들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작은 부분도 신경 써가면서 몸에 이로운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9월로 접어들면서 여름 동안 쉬었던 운동 다시 시작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은 만큼 네.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걸을 때나 자전거 타면서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크게 들으면 청력 손상은 물론이고 자동차가 오는 소리 같은 것도 잘 못 듣기 쉬우니까요. 모두 주의하시고 이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운동 효과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8월 29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